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개발한 로켓 스타쉽이 6번째 시험 비행에서 불타지 않고 대기권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발사장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해 머스크와 포옹하며 친분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우주 관련 산업에 굉장한 주안점을 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5번째 시험 비행에서 1단부 추진체 회수에 처음으로 성공했던 스페이스X는 이번 발사에서는 로켓 팔로 추진체를 잡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100명이 탈 수 있도록 설계된 2단부 스타쉽은 60여 분간의 지구 저궤도 비행을 마친 뒤 인도양에 착수했는데요. 특히 이번 시험 비행에서는 처음으로 착수 직전까지 2단부가 폭발하지 않았고 수직으로 착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스타쉽은 역대 최강의 발사체로 꼽힙니다. 발사체를 밀어올리는 힘인 추력이 가장 강합니다. 1700만 파운드의 추력을 냅니다. 이는 보잉 747 항공기 63대간에는 추력과 같을 정도로 강한 것입니다. 탑재 중량 역시 최고로 스타쉽은 고도 200km의 지구적 궤도에 150톤의 탑재체를 쏘아 올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2단부 또한 지상에 수직으로 착륙시켜 재사용한다는 것이 스페이스X 측의 계획입니다. 이처럼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화성 탐사용으로 개발한 초대형 발사체 스타쉽을 발사 후 성공적으로 회수함으로써 화성 개척이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발사체를 회수했다는 것은 우주 역사상 큰 기술적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사대에 재착륙한 로켓을 다시 쏘려면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렸지만 이번처럼 메카질라를 이용하면 하루에 여러 차례 발사를 시도할 수 있을 정도로 발사 준비 시간이 단축됩니다. 또 발사체 발사 비용도 대폭 줄일 예정인데요. 무엇보다 로켓을 새로 만드는 비용이 절감돼 회사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 로켓은 스타링크 위성을 한꺼번에 더 많이 쏘아 올리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최근 한국도 스페이스X처럼 재사용 로켓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술진이 우주 수송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재사용 발사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공중에서 분리된 1단 로켓이 스스로 자세와 출력을 조절하며 정확한 지점에 착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단 로켓은 전체 발사체 비용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이를 회수하고 옮기는데도 비용이 발생하기에 관련 기술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우주항공청 산하 항공우주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입니다. 시험용 발사체 제작에는 약 260억 원이 투입되는데 이중 시스템 종합에 약 200억 원, 엔진 제작에 50억 원이 들며 시스템 종합은 진행 중이고 엔진은 내년 연소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 쌍의 시험용 발사체를 만든 뒤 2027년 고도를 늘려가며 테스트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점은 한국형 재사용 발사체에 스페이스X처럼 메탄 엔진을 장착할 예정이란 점입니다. 우주항공청은 2030년대 중반 개발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의 재사용 발사체에 자체 제작한 메탄 연료 엔진을 장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누리호 등 많은 로켓이 연료로 사용하는 등유는 그을음이 많고 재사용을 한다면 매번 엔진 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반면 메탄은 탈 때 그을음을 만들지 않아 발사할 때마다 엔진 청소를 할 필요가 없어 같은 발사체를 짧은 기간에 여러 번 쏘는 재사용 발사체 기본 개념에 적합합니다. 메탄은 지난 13일 이륙 뒤 7분 만에 발사대로 돌아온 미국 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체에도 동일하게 사용된 물질입니다. 지난 13일 미국에서 발사된 스페이스X의 재사용 발사체 스타쉽도 메탄을 연료로 씁니다. 당시 스타쉽 1달 로켓인 높이 70짜리 슈퍼헤비는 발사 뒤 7분 만에 역추진을 통해 공중에서 발사대로 귀환했습니다. 재사용 발사체를 본격적으로 상업화한 곳은 전 세계에서 스페이스X가 유일한데요. 그럼 한국판 스페이스X는 등장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대기업들은 스타트업들과 손잡고 재사용 우주 발사체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카이는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팔콘9 및 스타쉽 같은 재사용 발사체는 물론 재사용 우주비행체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았습니다. 카이의 재사용 발사체 개발 도전에는 현대차그룹 계열 로템과 우주발사체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 헤리지 에어로스페이스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재사용 발사체는 우주상업화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이젠 전 세계가 재사용 발사체를 통해 우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재사용 발사 기술과 초소형 위성 개발이 이끄는 뉴스페이스 산업은 우주공간 사용마저도 대중화하고 있습니다. 가령 스페이스X의 발사체 재사용 기술은 발사 비용을 급격히 낮추고 있는데요. 스타쉽의 경우 기당 발사 비용 목표가 $10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일반인도 수천 달러만 있으면 우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은 한국형 재사용 발사체에 스페이스X처럼 메탄 엔진을 장착하기로 한 것은 물론 통신위성을 발사체에 실어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등 우주 프로젝트를 하나씩 이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위성방송, GPS 오차 보정 등에 활용되는 무궁화 위성 6A2호가 무사히 우주로 향했습니다. KT셋은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 캐너베럴 공군기지에서 무궁화 위성 6A2호를 스페이스X의 팰컨 9 발사체에 실어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새로운 무궁화 위성이 발사된 것은 지난 2017년 무궁화 위성 5A2호 및 7호 이후 약 7년 만이었습니다. 발사에 성공한 6A2호는 서비스 궤도까지 진입하는 데 약 1개월이 소요되며 올 연말까지 KT셋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개발한 위성 관제 시스템인 코스모스를 통해 궤도 내 테스트 등을 진행하고 품질 검증 등 모든 준비를 마친 뒤 내년 1분기부터 한국 내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이미 스페이스X와 협력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한국 못지않게 우주 분야에 관심이 많은 국가가 있으니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역시 미국과 협력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최악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24년 11월 26일 일본 소형 로켓 입실론 S가 연소 시험 중 또다시 폭발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 이어 두 번째 실패였고 일본의 충격은 컸습니다. 애초에 이 연소 시험은 120초 정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소형 로켓 입실론 S의 2단 엔진에 대한 지상 연소 시험 도중 화재로 인한 연기가 대량으로 발생했고 30초 뒤에는 폭발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물체가 바다로 튕겨가는 모습이 NHK 화면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시험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진화 작업을 벌여야 했습니다. 입실론 S는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가 소형 위성을 우주에 운반할 목적으로 만든 입실론의 크기를 키워 개발 중인 개량형 로켓으로 대형 로켓 H3와 함께 위성 발사 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앞서 입실론 S는 작년 7월 아키타현 시험장에서 실시된 2단 연소 시험에서도 폭발 사고를 냈고 문제를 개선해서 이번 시험에 임한 건데 또다시 이렇게 폭발 사고를 일으키면서 일본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일본은 로켓을 개발한 게 아니라 폭탄을 개발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반면 한국은 미국이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우주 원자로입니다. 전 세계가 유인 달 탐사 임무에 뛰어들면서 달에서의 주요 전력원으로 차세대 원자로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각국은 유인 우주 탐사의 기저 전력원 중 하나로 우주 원자로를 고려하며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주 원자로가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탐사선이나 로버 등은 전력원으로 태양광 발전을 활용해왔지만 달에 기지를 건설하고 각종 인프라가 들어서면 태양광은 한계가 크기 때문에 기저 전력원인 원자력을 찾는 것입니다. 화력은 질량 대비 출력이 낮고 태양광은 집광판 열화 문제와 환경 문제에 따른 간헐성이 있습니다. 반면 원자력은 발사 사고 시 핵물질 누출 문제가 있지만 단위 질량당 에너지가 훨씬 큰 전력원입니다. 나사의 아르테미스 연계 화성 탐사 계획 문투마스 아키텍처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원자력을 주 유인 탐사 에너지원으로 써야 하는 이유로 달에선 밤인 14일 동안 영하 150도 극한 환경에서 태양광 없이 버텨야 하는 점, 화성에선 모래폭풍으로 태양광 패널에 먼지가 쌓이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주목받는 건 트럭에 실을 수 있는 크기로 가장 작은 원자로 중 하나인 히트파이프 원자로입니다. 물을 쓰는 원자로와 달리 액체 금속과 방열 파이프로 냉각 시스템을 구축한 게 특징으로 파이프로 노심에서 열을 뽑아내 발전기를 돌려 전력을 생산합니다. 연료를 한 번 넣으면 10년간 전기를 생산하고 원자로 전체 무게도 3.5톤 수준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2028년 실증을 목표로 기업들과 히트파이프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고 중국은 2035년까지 러시아와 달기지 원자로를 짓는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도 원자력연구원이 2019년 설계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지난해부터 창의형 융합 연구 사업을 통해 달기지용 히트파이프 원자로 설계 기술과 기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은 원자로뿐 아니라 원자력 방사성 동위원소 발전 시스템과 원자력 열추진, 원자력 전기 추진 등 추진 시스템에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원자력 방사성 동위원소 발전 시스템인 RPS의 경우 원자력연이 개발한 원자력 전지가 이미 지난 2022년 누리호 2차 발사 당시 성능 검증 위성에 탑재돼 전력을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지구 저궤도에서 방사성 물질 사용이 금지된 UN 규범에 따라 이 전지에는 실제 방사성 동위원소가 쓰이진 않았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발표한 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우주 에너지 중 하나로 원자력을 지정하고 심우주 추진 등에도 활용하겠다는 등 우주 원자력 개발 계획을 담아둔 상태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통신과 원자력 분야에 대해 협력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한국이 그만큼 우주통신, 우주 원자력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국도 이를 기회 삼아 체계적 협력 전략을 갖춰야 합니다.
미국은 2021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일기 당시 국가방위와 우주 탐사를 위해 SMR 활용을 촉진하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우주원자로의 고순도 전홍축우라늄을 연료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면서 고농축우라늄을 활용하기 어려운 한국도 원자로를 개발할 길이 열린 상황입니다. 따라서 2032년 발사되는 한국 달 착륙선에도 원자력 전지가 들어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우주 원자로 분야에서 한국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